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근현대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근현대사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에 우선 조선의 상황,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거죠. 그 19세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세기 우선 나라 안의 상황은 어떤 왕들이 있었죠? 19세기라고 하면 맞아요. 순헌철 3대 60년간의 무슨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바로 세도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엄청나게 독점하다 보니까 누구의 권한은? 왕의 권한은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어땠나요? 민생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죠. 왜요? 세도 가문들이 관직을 매매하면서 매관매직하면서 탐관오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금 제도가 문란해지게 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 이런 상황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나라 안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라 밖의 상황은 어땠을까? 나라 밖의 상황은요 어땠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밖의 상황은 굉장한 좀 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조선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힘센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나라가요 나라 문을 열게 돼요. 강제로. 누구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요.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영국이 바로 아편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청나라로부터 무역 손해를 계속 보게 되니까 인도로부터 아편을 이제 청나라로 막 놓게 되면서, 그러니까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들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에서 그것을 금지시키게 되니까 지금 너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격한 거야? 우리나라의 지금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공격한, 그렇게 일으킨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에 의해서 문짝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누구에 의해서 문짝을 열게 되냐면 미국에 의해서 이제 문짝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해 가까운 바다에 이렇게 이상한 모양을 한 우리나라의 원래 배랑전 모양이 다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양선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모양의 배,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헬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문짝을 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아편전쟁에 러시아가 중재를 해줘요. 막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를 공격한 거야.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청나라 뺨을 때리면서 야, 이권 내놔 야, 이러면서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놈스키 금방 해루스키 이러면서 러시아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못 때리게 하고 나서 야, 우리가 때리는 거 막아줬으니까 부동항 내놔 라고 요구합니다. 부동항은 얼지 않는 항구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국경을 러시아랑 맞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쪽이 압록강, 이쪽이 두만강이잖아. 두만강은 강폭이 별로 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안녕 이러면 니하오 이러면서 비슷한 애들이 있었다면 저기 안녕 이러면 저쪽에 이놈스키 저놈스키 스파시바 이런 러시아 애들이 이제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 지금 서양 세력이 동쪽을 점점점 점령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 19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이 동쪽을 점령해 온다.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서세 동점의 상황. 이것이 이제 19세기 나라 밖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혁의 칼을 뽑아든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사실 이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세도 가문들이 똑똑한 왕족들은 막 죽이거나 뭐 쫓아내거나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소설 속 이야기거나 그냥 야사로 전해진 얘기긴 하지만 일부러 막 바보처럼 막 다니고 막 빈티지 스타일로 다니고 머리 풀어헤치고 다니고 일부러 막 술 먹고 막 산갓집 가가지고 막 얻어먹고 다니고 뭐 이랬다라는 그런 이제 그냥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런 안동김 씨, 뭐 풍양조 씨 이런 세도 가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궁궐의 이제 후사, 그러니까 순헌철이죠.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게 돼서 그 찬스를 잘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하응이 왕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자신의 아들 고종이 이제 왕이 되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이항 흥선대원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있죠? 네, 오랜만에 이런 그림이 등장했네요. 네, 그래서 네, 빛나는 두 눈, 반짝이는 눈, 그리고 굳게 담은 한 일자 입술에 이렇게 딱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항입니다. 그래서 이항은 이런 19세기에 이런 상황을 딱 그만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세도 정치, 서세동전 이제 그만 이러면서 개혁의 칼을 이제 뽑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대내적인 개혁, 이제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 이제 세도 정치를 끝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건 세도 정치에서 누구의 힘이 약해져 있는 거죠? 왕의 힘이 약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세도 정치가 극복이 되겠지. 그리고 삼정의 문란, 이 삼정, 세금 제도로 인해서 민생이 되게 불안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이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와 통치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옆에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저 세도 가문 몰아내야죠. 세도 가문 축출. 세도 가문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실에 지금 똑똑한 사람들 다 세도 가문들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걔네들을 등용해가지고 쓰는 종친을 등용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우리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이 뭐였어요?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 우리 배웠잖아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기구가 된 그래 비변사라 그랬죠. 그 비변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비변사를 없애고, 여러분 비변사라고 하는 건 원래 뭘 논의하는 기구지? 맞아요. 군사를 논의하는 기구였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 기능과 정치 기능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각각 이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그 기능을 어디로? 의정부와 삼군부로. 그래서 정치적 기능은 의정부에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고, 군사 기능은 삼군부에서 담당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 우리 붕당 정치부터 되게 고질적인 문제가 됐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서원이었는데, 이 서원을 정리해버립니다. 47개소 요 정도만 남기고 그냥 싹 다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 정리 플러스 옵션으로 뭐도 없애버리게 되냐면 만동묘도 없애버리게 돼요. 만동묘라고 하는 건 중국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중국 황제.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었던 그 황제 있죠. 근데 그 황제는 중국에서도 안 섬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막 섬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저기 갔다가 굴욕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권력을 잡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만동묘도 없애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전도 편찬하게 돼요. 대전, 회통. 그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대전들 중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좀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서로 통하게 하는 법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대전회통이고요. 그것에 대한 불호 같은 개념으로 육전조례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냥 둘 다 법과 관련된 거 만들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탔었던 경복궁을 새로 져요. 경복궁 중반. 얘들아,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뭐가 많이 필요해요? 머니가 많이 필요하잖아.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막 걷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세금을 걷게 되냐면 원납전이라는 세금을 걷게 됩니다. 원납전은 뭐냐면 원하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지금 원하는 만큼 돈을 납부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짓다가 불타버린 거야. 야, 또 원하는 만큼 낼 수 있어 없어? 또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납전이라고 하는 게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돈이라는 의미였지만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게 발행되게 되거든요. 일당백이야. 일당백. 그러니까 하나가 100을 당해낸다라는 얘기죠. 하나가 100을 당해낸다. 그러니까 이 당백전 하나가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배의 가치. 그런데 이게 조선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적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화폐라고 하는 건요.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가치라고 하는 건 이 화폐만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은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여기 적혀 있는 돈이 100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녹여서 팔아도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실질 가치야.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것. 명목 가치는 거기 적혀 있는 가치가 명목 가치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화폐들은 대부분이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일치했어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거 녹여서 팔고 아니면 뭐 그러면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런 가치 하나요? 그런 가치를 안 하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나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같은 경우가 많았어. 그런데 지금 당백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제 가치는 그렇지 않은데 명목 가치가 엄청 큰 돈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뭐 이걸 막 다 이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여러분 상평통보가 있고 당백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질 가치가 있고 명목 가치 적혀 있는 돈이 있다 그랬어요. 상평통보 1원이면 명목 가치가 1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당백전 100원이면 실질 가치는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매점에서 빵을 하나 사 먹을 거예요. 그래서 빵을 하나 사 먹을 거면 지금 상평통보로 사 먹으면 빵 하나가 1,000원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1,000원을 냈을 때 매점 주인 입장에서는 명목 가치 1,000원을 받으면서 실질 가치도 1,000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당백전으로 먹으면 어때요? 명목 가치는 1,000원을 받았는데 실질 가치는 150원밖에 못 받잖아. 그럼 매점 주인 입장에서는 저거 뭔가 불안하고 이러겠죠. 저걸 녹여다 팔으면 지금 이 6분의 1인가요? 그 정도밖에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손해를 안 보려고 어떻게 해요? 빵값을 올려버리는 거죠. 내가 혹시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당백전 발행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 무엇이? 물가가 어떻게? 굉장히 폭등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복궁 중건 하려면 좋은 나무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잖아. 좋은 나무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산에 있겠지. 그리고 그 양반들 무덤가 이런 데 좋은 나무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막 뽑아갖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 경복궁 타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디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경복궁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를 정비하고 뭔가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물론 서원정리라고 하는 건 민생안정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지금 삼정의 문란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환곡 이렇게 됐다 그랬죠. 전정이라고 하는 건 땅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어떻게 문란해졌다 그랬어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 땅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땅을 숨겨놓게 되는 거예요. 땅을 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탈세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야. 그런데 저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막 현금 받고 막 이러면서 일부러 소득 신고를 미안합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소득 50만 원의 어치만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탈세인 거잖아요. 땅에 대해서도 그랬던 거예요. 땅에 대해서도 내가 땅 10개 갖고 있어. 근데 땅을 숨기는 거예요. 5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5개치의 세금만 내려고 했던 거죠. 그 숨겨놓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결을 찾아내는 은결 색출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란해졌다고 그랬어요? 군정 같은 경우는 막 막대한 세금이 양민들에게 막 몰아졌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백골징부, 황구첨정 이런 패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경제에서 경제력이 성장한 일반 백성들, 상민, 양민들이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걸 사버리게 되죠. 양반을 사서 뭘 안 내요? 이 군정, 군역에 그걸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양반의 특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잘 안 거쳐.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 더 삥 뜯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냥 이거 양반한테도 걷지 뭐 라고 해서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 호는 우리 예전에 조세제도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라고 하는 그 호입니다. 각 집집마다 낸다는 거예요. 양반한테도 포를 부과한다 그랬을 때 양반들은 어마어마한 반발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신분질서나 이런 게 흔들어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거든요. 또 형선대원이 뭐라 그랬게요? 야, 그러면 니네 집 노비 이름으로 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포를 거뒀고요. 그래서 호포제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단위로 거뒀어요. 동단위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호 단위로 부과하고 그것을 동단위로 싹 걷어서 동포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주로 호포제라고 이제 부르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곡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변질됐다 그랬어? 원치 않는데도 빌려주는 고리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실시하게 되냐면 사창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개인의 창고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 삥 뜯는 그런 고리대로 이것이 전락해버렸잖아요. 근데 빈민구율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 덕망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덕망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김소생 같은 사람한테 이제 그래, 너가 이제 일반 그냥 백성들한테 배고플 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가을에 너도 그냥 빌려주면 좀 그러니까 약간의 이자를 받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해라. 대신 네가 제대로 이자를 받고 있는지 국가에서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사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대내 개혁은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전정군정 환곡이라고 하는 그런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을 시정하면서 이제 민생 안정을 시키려고 했다. 이것이 대내 개혁입니다. 네,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내 정책, 우리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우리 19세기 바깥 상황이 어땠다 그랬어요?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령해오는 서세동점의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런 외국과의 수교 이런 것들을 단절하는 거죠. 예전에는 쇄국정책 뭐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쇄국정책은 조금 부정적 의미잖아요. 나라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통상수교를 거부한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프랑스나 요렇게랑도 좀 친해져 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일이 꼬인 거야. 일이 막 꼬이게 되면서 이제 혹시 흥선대원군도 천주교 신자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야, 나 천주교 신자 아니거든? 이라고 하면서 칼을 뽑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년은 1866년입니다. 1866년. 그래서 수개월 동안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를 한 8,000명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가 12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9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박해 우선 여기 적어놓고요.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또 있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부분에서는 사건의 흐름, 순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미국 상선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를 오픈시키려고 문짝을 열려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문짝 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한양 뭐 이런 데로 와야 되잖아. 근데 어디로 가냐면 평양으로 가게 돼요. 그 배의 이름이 제너럴 셔머너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가 딱 왔는데 그럼 우리나라 서해안의 특징이 뭐예요? 서해안의 특징. 이런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그 다음에 리아스식 해안 복잡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미국 배가 왔다가 턱 걸려버린 거예요. 중턱에.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 민가를 약탈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를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쟤네를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공을 펼치게 돼요. 작은 배들을 모아서 거기에 뭐 풀이나 이런 것들, 마른 풀들을 잘 실어서 쭉 물이 빠져나갈 때 같이 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팍 붙여가지고 불을 태워버렸던, 불 완전 태워버렸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습니다.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어느 나라랑 관련된 거? 미국과 관련된 거. 그리고 어느 도시랑 관련된 거? 평양이랑 관련된 거. 요것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병인 박해 때문에 사건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병인 양요예요.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일으킨 소요, 시끄럽게 했다 이런 겁니다. 소란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가? 프랑스가 쳐들어왔고요. 프랑스 어디로 쳐들어오게 되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강화도라고 하는 게 사실 전근대에서는 뭔가 최후의 보루 같은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그런 곳의 느낌이라면 이제 근현대사에서는 여기가 제일 먼저 공격받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강화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것에서 열심히 막아 싸우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격전지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운 장군 이름을 여러분들이 봐둬야 되는데 우선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이제 맞서 싸우게 되고요.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부대가 이제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잘 이제 막아내게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프랑스가 여기 있어봤자 별로 할 것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진상 부리고 가게 됩니다. 무엇을 약탈해 가게 되냐면 외규장각 도서를. 도서라고 쓰지 않고 그냥 약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진귀한 보물이나 이런 것들, 서적 이런 것들을 많이 약탈해 갔었던 그런 일이 이제 이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남영군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 아버지예요.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왜 도굴해요?
뭐 때문에 도굴 하냐면 우리나라 문짝을 열어라. 그 아버지 시신을 이제 그런 인질 뭐 이런 걸로 삼아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문짝을 열려고 했었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독일 사람이랑 관련된 겁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이제 일으킨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충남 덕산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서양인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했을까? 야, 서양 쟤네들은 그냥 생긴 것만 짐승인 줄 알았더니 진짜 짐승이구나 라고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육이 일어났죠. 근데 제너럴 셔먼 불태우고 나서 아무 일 안 일어날까? 일어나겠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자, 신미양요는 1871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건 그럼 어디랑 어느 나라랑 관련된 거예요? 저 미국이랑 관련된 겁니다. 미국이랑. 이것도 강화도. 그래서 펼쳐진 일이고, 그리고 이것도 격전지 알아야 되겠죠? 광성보에서 어재현 장군이 이제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미양요 때 뺏겼던 게 있어요. 지금 병인양요 때는 외규장각이 약탈되게 됐죠. 신미양요 때는 깃발이 뺏기게 돼, 깃발. 그래서 이 깃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장군 숫자가 적혀 있는 그런 깃발이 빼앗기게 됐던 게 이제 신미양요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잘 맞서 싸워서 미국도 이제 내쫓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짝을 열지 않고. 여기 지우고 쓸게요. 이쪽에 지우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좀 불안불안하네요. 여기 화면을 제가 넘어갈까봐. 자, 어쨌든 그렇게 두 차례 외국의 큰 공격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나서 그런 자신감을 담아가지고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의 이름은 척화비. 네, 척화비의 내용은 양의 침범, 비전직하 주화매국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말자는 건 화친하자는 거고, 화친하자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야 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척화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쪽은 순서를 좀 잘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병남신척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병남신척, 제병남신척. 이것도 10번만 반복하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제병남신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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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이 꼬이네. 제병남신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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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병남신척. 여러분들도 이제 좀 계속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인양요랑 신미양요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이거 격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외워두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씨 성을 가진 그 여학생 있어요? 손 들어봐요. 자, 한문 잘해요 못해요? 한문? 잘해요. 네, 여러분 정량은 한문을 잘합니다. 정량은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정량은 한문도 잘해요. 정량 한문 이렇게 정량 한문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미국산 광어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미국 광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미국산 광어회 이렇게 여러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흥선대원군이 63년에 집권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흥선대원군이 73년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고종의 친정, 직접 정치가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그것의 계기가 됐었던 게 어떤 것들 때문이냐면 보라색 처음 보죠?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너무 형광펜 아무거나 밑줄 쳐놔도 되고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따로 색깔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요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서원정리, 호프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설명할 때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다. 양반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정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이런 것들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최익현 상소. 그 최익현의 상소는 뭐냐면 고종한테 이제
드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제 직접 정치하세요 라고 하는 최익현 상소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하야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10년 만에 하야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그리고 많은 개혁을 했었던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최익현의 상소 이후에 이제 그만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이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조선은 더 다이나믹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